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직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내입니다. 김범래입니다. 앤서입니다. 오프닝 멘트를 한 100만 년 만에 읽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색하네요. 9월 이후로 처음이라고 그랬나요, 아까? 네, 한 9월 18일인가? 그때 올라간 게 안느님 에피소드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녹음을 거의 저는 2달 만에 하네요. 그러네. 뭐 시작하기 전에 어제가 수능이었죠? 그쵸. 맞아요. 다들 수능, 우리 수험생분들이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수능을 본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고생 많았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싶네요. 다들 뭐 수능 때 재밌는 썰이 있었나요, 혹시? 다 수능 봤죠? 네네. 수능 안 보고 뭐 수시로 야금야금 들어간 사람 있어요? 그 지지익선 1편 들어보시면 그 수능 안 본 사람 한 명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누가 요새는 정시로 많이 안 들어가긴 하는데. 그쵸. 우리 때만 해도 정시가 더 많았잖아요. 그쵸. 정시로 가죠, 보통. 난 정시 아니면 또 취급 안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다행이다. 이 얘기를 진짜 2년 몇 개월 만에 들어보네. 1화 때도 수시랑은 얘기했었는데. 밥도 안 먹죠. 원래 수시로 입학하면 반 따로 있는 거 알죠? OT에 나 혼자 있더라고. 다들 뭐 수능 본 분들에게 뭐 응원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근데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 말고는 할 게가 없네요. 진짜.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그러니까 또 돌이켜보면은 수능이 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전부죠. 근데 다가 아닌데 너무 전부인 것처럼 준비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안쓰러운 것 같아, 좀. 저도 지난날에 저를 좀 너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라고 좀 보듬어주고 싶네요. 저는 수능을 안 봤지만 수능을 준비를 하긴 했잖아요. 그치, 했지. 네네. 몇 년간 이제 학생 때 준비를 했었는데 전 아직도 기억이 나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막 책상에 머리를 막 쾅쾅 박던. 그 정도였어요? 되게 힘들어했어요. 진짜? 약간 이상한데? 반에서 그렇게 하면 약간 왕따 아니에요? 집에서 했지 누가 방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하면 알죠. 관심 확 몰리는 거죠. 야, 김범래 또 저런다. 아니 그냥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진짜 너무 하기 싫은데 벗어날 수 없는 그 숨막힘? 그 숨막히는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모의고사인가 뭘 풀고 막 틀리고 뭐 맞았고 틀리고 맞았고 쭉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머리를 바닥이래. 책상에다 이렇게 탁 숙였는데 그 상태를 막 쿵쿵쿵 찍게 되더라고. 너무 하기 싫어서. 불쌍해. 고3 때 그 기억이 있네요. 얼마나 그 어린애들이 그쵸.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근데 대학이 중요하긴 해요. 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셨던 것보다 조금 더 잘 나온 수능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넘어가 볼까요? 댓글 하나씩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후원인가 먼저인가요? 네. 후원 누가 읽죠? 본인. 저기요. 제가 읽나요? 네. 제가 후원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 패널분들이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조용히 해. 편집만 많아지니까. 왜 이거 보내. 그래서 후원을 누가 해주셨냐. 자, 미니 지직선 춤의 이장관 부산감독기원님이 500원, 80회 규칙 없음 편에 지은이님이 1000원, 그리고 정기 후원 애나님이 아직도 해주고 계신가요? 네. 제가 장담하는데 까먹으신 거예요. 진짜 이거 자동이체 해놓으시고 잊으신 거 아닌가. 왜냐면 우리 댓글에서 뵌 적이 없어요. 그건 맞아요. 지인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최소 같은데. 친지 같은데? 친지가 안 들어요. 저도요. 주변에 듣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뭐 제가 이따가 그 댓글 읽으면서 또 한번 얘기를 할 테지만 지금 지은이 님도 그렇고 제가 한동안 또 지직선을 멀리하고 살았어요. 좀 쉬셨죠? 쉬었죠. 네. 좀 멀리하고 살았어요.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숨기고 싶은 자식 마냥. 뭔지 근데 아세요? 이게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좀 멀어져 있었다. 마음을 아주 멀리해서 일부러 멀리해서 보지도 않았고 오랜만에 댓글창을 쫙 훑었는데 며칠 전에 처음 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이 지은이님도 그렇고 이따 뭐 댓글 많이 읽어주시겠지만 너무 생소한 닉네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분들은 약간 말씀하시는 게 생소하지 않으시더라고.
우리가 되게 친근한 분들이더라고. 그래서 좀 저는 기분이 좀 좋았어요. 저는 쉬고 있었지만 또 많은 분들은 지직선을 많이 방문을 해주셨구나. 제가 읽어볼 댓글은 너무 재밌다 님이 한 달 전에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지직선 전회를 다 들은 청취자로서 최근 안느님 텐션이 너무 낮고 솔직히 방송에 마음이 떠나신 것 같아 안타깝다. 재충전 잘하고 돌아오셨으면 한다. 제가 이 방송을 듣는 이유는 안느님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셨으면 한다. 전성기 시절 안느님은 레전드였다. 이렇게. 마지막 문장 읽고 앞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마지막 문장이 뭐였지? 나 레전드였다고. 마지막 문장이 기억이 안 나네. 나도 처음은 계속 기억이 나는데.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조금 저는 요즘 트렌드가 또 있어 보이는 방송, 막 그렇게 정리된 방송 이런 거 다 옛날 거라 생각해요. 요즘은 좀 자신의 그런 것들을 좀 다 보여주는 방송이 좀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좀 속 얘기를 해보자면 진짜 지직선에 마음이 뜨고 너무 텐션이 저도 낮고 그냥 녹음실에 들어오면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뜨고 몸도 힘들고 막 이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범례님한테는 뭐 따로 말씀드렸지만 쉬고 싶다고. 근데 다 더 쉬고 싶다고. 아직 덜 쉰 것 같다고. 저는 여기 너무 재밌다님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가장 좋았던 게 재충전 잘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좀 힘내세요. 좀 다시 빨리 옛날 텐션 돌아와 주세요. 이게 아니라 재충전 잘 하시고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너무 좋고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뭐 다 회복됐어요. 저 이제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그래도 회복 중에 있고 뭐 그런 시기로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느님의 전성기 시절은 최고였어요. 이렇게 써있었잖아요. 써주셨는데 아직 안느님 전성기는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범례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안느는 스타가 될 거다. 안느는 성공할 거다. 그러면 진짜 좋겠네요. 지직선도 정말 잘 되고 그러면. 맞아요. 저희가 뭐 안느님께서 처음 얘기를 하셔서 쉬긴 했지만 뭐 앤서님도 저도 뭐 한 달 정도 잘 쉬었고 저는 뭐 언제나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돌멩이처럼 범례와 앤서는 좀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요. 네. 근데 범례님이 진짜 대단한 게 사실 앤서님은 들어오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1년. 1년 됐고 이제 범례님은 몇 년 된 거죠? 3년? 이제 내년 2월쯤 되면 3년이죠. 근데 범례님이 계속 저 모습이라는 게 난 너무 신기해. 사람이라면 이게 방전이 올 때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무서울 지경이라는 생각이 들고. 뭐 어차피 지금 그냥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얘기를 해보면 제가 요즘 이제 발제를 최근에 이제 안느님이 가장 최근이 뭐 9월이었다 얘기를 해보면 최근에 제 발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저출생부터 시작해서 클래식도 한 2편 정도 했고 뭐 뉴스 브리핑도 혼자서 녹음해서 올리고 막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끼리 이제 이렇게 업무 회의를 하는 곳에서 뭐라고 했죠? 마르지 않는 셈?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도 발제를 한다. 그럼 제가 예를 들면은 2개 발제를 해야 된다 하면은 저는 좀 버거운 거예요. 아직 마음이 다 안 붙었는데. 이게 약간 그런 느낌 아세요, 여러분? 오래 사귄 연인과 시간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없는데. 없어요? 저는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주변에서도 무슨 느낌인지는 알아. 흔하게 있는 케이스잖아요. 우리 좀 시간을 갖자. 근데 시간을 가져서 좀 멀리 했을 때 다시 마음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기간이 있잖아요. 저는 아직 마음이 다 안 올라왔다고 생각이 돼서 더 못하겠는 거예요, 발제를. 제 분량을 다 못 채우겠는 거지. 그럼 여기 어김없이 범리님이 저는 가능한데. 그래서 저는 펜딩한 게 있는데 진짜 이러고 있다니까? 놀랬던 게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안느님 2개 가능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던 거는 저도 근데 안느님이 2개 하기 좀 힘들 것 같아서 내가 하나 해야겠다 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범례님이 갑자기 저 할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땡큐지 뭐. 근데 저 말을 엄청 많이 해요. 혹시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해줄 거 있으니까.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세요. 그쵸. 그 얘기도 한 몇 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물론 뭐, 사람을 비교할 필요는 없죠. 다 개인의 컨디션이 있고 한 건데, 저는 아직 지직선에서 하고 싶은 토픽이 더 많고, 한 번도 꺼내지 않은 토픽도 있어요.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그 분야는 아직 순서가 안 온 파트도 있거든요. 와, AI는 징그러워. 딥러닝을 한다더니. 징그러워. 몸소리가 쳐져요. 장난으로 이렇게 뭐 징그럽다, 뭐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멀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든든하죠. 그치. 얼마나 든든해. 제가 범인이 때문에 사실 푹 쉴 수 있는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한결같이 저 자리에 있을 거니까 나 혼자 갔다 오자 이런 느낌으로. 언제든 발제가 힘들면 얘기하십시오. 진짜. 만약 2명 다 힘들다. 나 혼자 한 달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와, 진짜 짱이다. 믿음직스럽다. 지금 제가 이제 마인드맵으로 발제를 준비하잖아요. 네네. 리스트가 이제 쭉 있는데 이제 발제가 끝나면 그걸 이제 완료라는 디렉토리로 빼요. 안 빠진 게 지금 한 10몇 가지가 있어요. 징그러워. 어떡해, 진짜. 네, 그래서 아니, 언제든. 좋아. 우린 좋은 거잖아요. 희소식이죠. 좋은 거지. 언제든 힘들 때 얘기하십시오. 저 댓글을 좀 읽어보면은, 예전에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유튜브에. 앞에 지금 저희끼리 댓글 읽고, 뭐, 후원 얘기하고 이렇게 하하호 떠드는 부분도 좋은데, 본문 발제가 언젠지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이 유튜브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바로 반영을 했죠. 네, 타임라인 올렸죠.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이제 타임라인에 보시면 본 발제가 시작되는 위치가 아마 타임라인에 찍혀 있을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장관 부장 감독기원님이 오프닝 시간 정해주세요. 한 30분 정도. 오늘 한 30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또, 이렇게 위트 있게 말씀해 주셨고, 헬님도, 무한도전에서 무한뉴스가 재밌었던 것처럼, 지지익선은 근황 토크가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르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또 저도 팟캐스트를 듣는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또 다른 것 같아요. 어떨 땐 또 댓글 읽고 막 패널끼리 떠드는 게 재밌다가도 어느 날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는데, 저희가 타임라인 찍으면서 우선 유튜브에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매니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클립 댓글이 잘 안 달리는데 나무님이 가끔 이렇게 따뜻한 댓글을 달아주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니지직선 춤에 앤서님 주제는 평범한 일상을 다채롭게 보게 해주는 것 같다. 감사하다고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그 뒤에 뭐 범래님의 진행은 프로급 이렇게도 달아주셨는데 이거는 뭐 너무 그렇고요. 빨리 읽은 거 아니에요? 뭐라는지도 모르겠어. 다시 읽어줘요. 범래님의 진행은 프로급까지. 이렇게 좀 따뜻한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할 힘이 나고 오디오 클립이 그렇게 조회수가 높진 않은데 그래도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맞아요. 이렇게 오디오 클립 통해서 듣는 분들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앤서님 혹시 MBTI F예요? 네. F 같아. 지금 약간 위로받은 포인트가 F더라고. 아, 그래요? 근데 이분이 딱 맞춰서 해준 게 나한테는 내가 좋아할 말을 해주고 범래한테는 범래가 좋아할 말을 해줬다. 그거 너무 신기해. 네,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이거 아는 사람?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모릅니다. 지랄마요. 했잖아요. 너도 했잖아. 아빠가 가방에 들어가신다 뭐 이런 거. 우리 다 그거잖아. 같은 그거잖아. 그래서 정말 모든 분들이 아마 지직선 청취자분들 중 한 95% 정도는 다 기다리시지 않았을까. 바로 안내의 발제를. 두둥. 이거 되게 희귀한 편이에요. 왜요? 마음 떠난 안느가 준비한 발제. 이제 마음이 떠났다가 돌아오기 전에 준비한 발제. 돌아오는 길에 준비한 발제. 꾸역꾸역이란 무엇인가? 아니에요. 오늘 주제 되게 엄숙하다 해야 되나? 숙연한 주제예요. 하지만 우린 숙연하게 진행하지 않는 걸로. 네. 숙연하게 진행하지 않는 걸로. 왜냐면은 지금 주제도 안 그래도 숙연하는데 분위기까지 숙연하면 듣는 분들도 숙연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밝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장례입니다. 장례. 또 죽음에 관하여 편이랑 조금 이어지나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근데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죽음에 관하여 편이 좀 많이 기억이 나더라고. 근데 장례식 다녀온 적은 많았는데, 뭐 많진 않았지만 몇 번 있었는데, 처음으로 장례를 치르는 쪽에, 이게 말이 맞나? 그쵸? 장례를 주최하는 쪽에 처음으로 있어 봤어요. 처음으로 그 과정들을 이렇게 지켜봤는데, 솔직히 좀 피하고 싶은 수도 있잖아요. 뭐 좋은 일이 아니니까. 근데 저는 이걸 좀 파고들고 싶더라고. 좀 제대로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오늘 좀 준비를 했고, 사실 오늘 준비한 거는 더 알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이걸 더 아셔서 주변에, 사실 저도 그랬는데 장례식 초대받을 일이 있잖아요. 부고가 날라온다거나. 네. 그랬을 때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너무 마음이 아프지.
근데 뭐 솔직히 별로 안 친한 사이면 돈도 안 보내고 뭐 좀 적당히 친해도 뭐 보니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도 아니고 뭐 다른 상이라고 하면은 뭐 굳이 돈 안 보내고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되게 형식적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 말 한마디가 과연 힘이 될까?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이번에 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와, 나 진짜 부위 엄청 열심히 하고 웬만하면 다 참석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준비한 계기도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좀 어리신 분들이라면 더 모르실 테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좀 들으시고 아, 이런 일들이 다 진행이 되는구나. 저희는 잠깐 가서 인사만 하고 오지만 그분들은 이런 과정들을 다 견뎌내고 계셨던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조금 더 추기보다 부위에 조금 더 마음이 많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준비를 한 발제입니다. 네, 저는 그런 얘기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뭐요? 경사는 못 챙겨도 조사는 챙겨야 한다. 그 말을 너무 깨달은 거야, 내가. 그 말은 전 사회 초년생 때부터 뭐 이제 선배들, 뭐 과장님, 차장님 분들한테도 혹은 뭐 아버지한테도 많이 들었던 얘기고 실제로 경사는 잘 안 챙겨요. 그러니까 예를 뭐 팀 내 직원의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한 명이 돈을 걷어서 한 명이 대표로 가죠. 봉투를 이만큼 들고 가서 이제 내고 하는데 조사는 돈을 조금 내더라도 무조건 얼굴을 뵙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전 사회생활을 배웠기 때문에 뭐 물론 저도 장례식을 치러봤지만 특히 이제 결혼을 하면은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 스코프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가족이 2배로 늘어나잖아요. 그치.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올해도 한번 했었고 그래서 뭐 친숙하기도 한데 그런 얘기는 사회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말만 들었어요. 말만 많이 듣고. 근데 그리고 약간 상식적으로 알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그치. 그렇지. 근데 와닿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저는 가서 인사만 하고 오고 그분들이 다 앉아 계시잖아요. 이제 그 가족분들이. 그분들이 뭘 하고 계셨을지 저는 생각 안 해봤거나 근데 계속 거기 앉아 계시는 줄 알았어. 그냥 손님 받고 뭐. 근데 그 비하인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랐던 거지. 이 기회에 좀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이런 거 공유해드리면 되게 좋겠다. 왜냐면 분명히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거든요.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오늘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자, 범리님은 올해도 치렀다. 나는 경험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처음으로 장례식 이제 치르는 쪽에 있었던 게 언제인가요? 저는 이제 그 조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가 제 기억상으론 물론 더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제 기억상 제 인생에서 기억 남는 첫 번째 장례식이었죠. 혹시 어렸나요? 이 얘기 했는데 우리 그리고 죽음에 관하여 하면서. 맞아요. 저 어렸었고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었죠. 집에서. 그건 제외할게요. 왜냐면 어렸을 때는 나는 멋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해.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 제사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엄마 옆에 있었지. 저희가 뭘 일을 돕거나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런 경험? 그런 경험이죠. 어릴 때니까. 그런 경험 아니고 이제 다 커서는 이제 그 외조모상 때 조금 참석을 했었고 제가 뭐 상주가 된다든지 아니면 저의 친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형제가 상을 당한다든지 그렇게 직접적인 경험은 사실 없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안느님보다 경험이 더 적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한 22살쯤인가에 조모상이 한 번 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실 대학교 3학년 뭐 이럴 때니까 그때도 그냥 어른들이 하는 거를 지켜보는 입장이었지 직접 그렇게 관여를 하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상주였던 적도 없고 해가지고 주변에 특별히 뭐 부친상이 있었거나 모친상이 있었거나 했던 적도 없어서 제가 좀 상식이 좀 부족한 것 같기는 해요. 오늘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결혼할 때 좀 느꼈던 게 뭐냐면 결혼을 준비한다고는 하는데 다 처음 보는 거야. 그치. 다 처음 맞이하는 거고 맞이하고 나서야 이제 부모님이나 혹은 결혼을 할 선배들 혹은 형 누나들한테 물어봐요. 이때 어떻게 했냐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거를 결혼을 결심하기 전에 했어야 됐는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하니까 완전 엉망진창인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서 돈 쓸 필요 없었는데 뭐 그런 것들도 생기고 근데 장례라는 건 더 심한 것 같아요. 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사실 사망이라는 게 물론 병사하시거나 노인으로 이제 좀 사망이 되시는 경우엔 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닐 때는 분명히 장례라는 것도 모든 사람한테 처음인 순간이 불현듯 오잖아요. 그런 순간을 위해서는
오늘 같은 주제가 되게 실질적인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좋겠다. 근데 하지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경험만 살짝 말씀을 드리면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외삼촌이죠. 어머니의 오빠가 돌아가셔가지고 갔다 왔는데 사실 제가 좀 많이 관여할 수 있었던 것은 외삼촌이 이제 직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조카들이 상주를 섰고 저도 조카죠. 조카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이제 오빠들이 상주를 섰고 저도 계속 3일 내내 장례식장을 지키고 모든 과정을 함께 했었는데 그 과정에 저는 완전 처음이어가지고 저는 3일 내내 지키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장례식장을. 그리고 사실 먼 친척이어도 3일 내내 있진 않잖아요. 그쵸. 가서 인사드리고 오죠, 보통은. 근데 뭐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저의 뭐 느낌이라던가 이런 것도 남기고 싶었고 이 기회에 제대로 알아보자.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 혹은 장례, 영어로 뭐죠? 영어로? 아는 사람. funeral? 맞아요. funeral이라고 하는데 죽은 이를 저승으로 무사히 보내주기 위해 치러지는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때까지는 무덤으로 많이 가셨던 것 같아. 그쵸, 아예 그쵸. 이제 시신을 아예 묻는 거죠, 땅에. 근데 점점 요즘엔 또 그게 트렌드가 아니라고 하죠. 대부분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화장이 정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화장 시설을 갔다 왔는데 우선 이제 법률님이 아까 하셨던 거 결혼을 준비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 너무 많았다. 근데 사실 이제 장례도 사실 마찬가지긴 하죠. 누군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시면 엄청 정신이 없으실 건데 뭐 비슷한 얘기를 오늘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잠깐만 힌트를 드리면 뭐 병원에서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하던 아니면 뭐 상조를 끼던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 정말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될 정도로 다 해줍니다. 근데 물론 이 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막 결정해야 될 것도 있고 한데 결혼식보다는 훨씬 수월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어쨌든 고인을 장례식장으로 모시면 장례 지도사가 장례 일정을 잡아주고요. 우리나라는 몇 일장이죠? 3일장. 3일장으로 보통 진행을 합니다. 옛날에는 뭐 7일장도 있고 49제도 있고 막 했었죠. 아유, 뭐 옛날엔 3년상도 있고. 3년도 막 그러고 했었고. 자, 어쨌든 1일차에는 안치, 시신을 이제 안치해두고요. 분향을 하죠. 이때 이제 손님들을 받고 향을 올리고 2일차에 입관이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입관. 입관이 뭔지 아세요? 관에 넣는 거죠? 맞아요. 그 행사라고 해야 되나? 이 과정에 참여해보신 분 계세요? 저는 그 조부상 때. 집에서 했던 거? 네.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더 머리에 선명하게 남는 것 같아요.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저희는 그것도 직접 했어요. 붕대로 감는 걸 뭐라 그러지? 뭔지 알아요. 염한다 그러나? 어쨌든 그래서 10번짜리 쪼개가지고 입에 넣어드리고 뭐 그런 걸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근데 요즘은 직접 안 하겠죠? 요즘은 저도 처음이었는데 다녀오는데 그때 얘기해드릴게요. 입관 과정 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마지막 기억은 저희도 할아버지를 집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무덤에 그 할아버지 시신이 들어가던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 붕대에 감아가지고. 나도. 나는 관채로 넣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아니야? 입관을 해서 관을 옮긴 다음에 관에서 꺼내서 안치를 해요. 그래요? 붕대 상태로. 그냥 붕대 상태로 들어가세요. 근데 그게 정말 어린 시절에 정말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였어요. 그랬겠다. 저는 아까 조모상 얘기했지만 그때도 어려가지고 어른들이 입관하는 거 보지 말라 해서 그냥 안 보긴 했어요. 맞아요. 근데 아마 안내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 조부상 때 썼던 관이 나무관이었을 거예요. 이게 기억이 안 나. 나무관인 경우에는 빼서 안치하는 경우가 있고 왜냐면 관이 썩으면 무덤이 꺼진대요. 빈 공간 때문에. 근데 이게 석관을 쓰는 경우에는 관째로 넣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입관을 2일차에 하고 3일차에 뭘 하죠? 이제 보내드리죠. 발인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보통 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제사의 경우에는 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집안 어른들이 보통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집안 어른들도 이게 다 처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장례 지도사가 제사를 안내합니다. 그래서 아마 법리님 같은 경우에는 가족끼리 진행을 했을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외부인이 들어와서 진행을 도와주거나 이런 건 아니었을 것 같고 저도 어렸을 때 외부인은 없었어요. 다 가족끼리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 제사 방식이 지방, 동네, 가정마다 다 다르고 장례 지도사도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냥 뭐 스무스하게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매장을 보통 했었죠. 저희 할아버지도 매장이 되셨는데 요즘에는 화장, 그리고 납골당
이게 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들어가면 90%가 화장을 한대요. 엄청 많이 화장을 하는 거지. 나머지 10%는 약간 그런 거 같네요. 뭐 조부가 먼저 돌아가시면 보통 조모를 위한 묘를 미리 만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빈 묘를 만들죠. 근데 거기에는 뭐 이미 만들어진 거니까 조모가 사망하신 경우에는 보통 그렇게 안치를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흘렀어도. 아니면 엄청 옛날 분들이라던가. 아, 그치. 화장을 싫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3일장으로 진행을 하고요. 자, 예를 들면은 사망하는 장소도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집에서 갑자기 진짜. 그치. 갑자기 사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에서 이제 뭐 질병이 있으셔서 그렇게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병원에서 사망을 해서 병사를 하게 되면 바로 원하는 장례식장에 연락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장례식장에서 그 이유는 거의 다 그냥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우선 운구를 하고 상담을 해요. 이때 상담할 때 식대는 어떻게 할 거고, 뭐 얼마짜리 할 거고, 빈소 일정 이런 것들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빈소에서 뭐 예배를 드리거나 뭐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하고 다음날 입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점심시간 전후, 뭐 10시, 1시, 3시 이때쯤에 진행을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제사를 지내고 뭐 기독교인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계산을 하고 그리고 발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모든 장례식장은 발인 전에 계산을 다 한대요. 계산을 하면서 관리대장 이런 거, 시신 반출 동의서 이런 거 작성을 해서 상주분들이나 측근들이 이때 좀 바쁘게 돌아다니실 겁니다. 근데 자택이나 요양원 이런 데서 사망을 하셨다. 그러면은 자택에서 사망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해야 된대요. 아, 그래요? 경찰 신고를 해서 이게 병사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병사가 진짜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경찰에 근데 신고하는 게 좀 불편하다. 그러니까 뭐 병사인 게 너무 확실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에 먼저 운구를 하고 그리고 병원 장례식장에 가면은 응급실에서 검안을 하고 이렇게 검안이가 불러서 검안이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예를 들면 나는 집에서 사망을 누군가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살인을 당한 거라던가 혹은 되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거다. 그러면은 경찰에 신고를 해서 뭐 검사 지휘서도 받고 뭐 좀 약간 복잡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조 아시죠? 네. 상조회사 옛날에 광고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엄청 많았죠. 보람상조부터 시작해서. 프리드. 뭐 이런 데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뭐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상조에 가입을 하는 게 필수일까요? 아닐까요? 필수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선택?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 보험 가입이랑 좀 비슷하게 느껴져요, 저는. 장례식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가게 될 장례식장에도 장례 지도사분들이 다 계세요. 그리고 거기 의전팀도 다 있고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장례식장에서도 다 알아서 해주고 굳이 상조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약간 그런 거네요. 전 결혼해봤으니까 그렇게 들리네요. 사실 결혼식장에도 메이크업 룸 다 있고요. 그 웨딩숍도 그 웨딩드레스 피팅도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좀 규모 있는 웨딩홀도 다 있어요. 근데 우리 메이크업이랑 웨딩드레스랑 홀을 다 따로 하잖아. 미리 준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충 괜찮은 웨딩홀을 잡으면 거기서 다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미리 준비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 느낌. 아니면 뭐 플래너를 굳이 쓰는 느낌. 그렇지, 안 써도 그렇지. 되는데.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장례식장에 계신 지도사분들도 국가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 직원이 국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맞도록 제도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즘엔 대학에 과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어쨌든 이렇게 좀 웬만하면 다 이제 콘티도 다 짜주는 거죠. 다 플랜을 해주고 상주 같은 경우에는 장례 절차에 신경 쓸 여지가 없어요. 슬플 여지도 없죠. 왜냐면 엄청 바쁘거든. 조문객 받고 뭐 내가 장남이다 뭐 이러면 더 심할 거고 그리고 친척이 많으면 진짜 잠잘 시간도 없더라고요. 계속 오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3일 동안 장례 지도사들도 장례식장에서 외박을 하면서 상주의 곁을 지킨다고 합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때 지도사분이 계셨거든요. 되게 인상 좋으신 약간 할아버지 느낌 나는 분이셨는데 계속 계셨어요. 잠은 어디서 자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침 식사할 때도 항상 저희 저쪽 끝에서 같이 식사를 하셨고 근데 이 장례 지도사가 인식도 좀 안 좋아요. 어쨌든 시신을 만져야 하고 외근 그리고 뭐 최저시급 3D 업종 뺨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대학의 장례주도학과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망한 학과는 아니래요. 오히려 문을 닫는 학과도 많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매장 같은 경우에는 땅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땅은 미리 사놓지 않나요? 뭐 그렇게 하거나 만약에 이게 매장 터가 필요하면은 직접 그 꾼을 고용해야 된대요. 근데 요즘은 다 매장지가 좀 있잖아요.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센터 같은 데서 하는 거? 3-1, 3-2 이렇게 다 돼 있더라고요. 예, 저희 할아버지,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만 해도 이제 선산에 묻는다 그러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떻게 알아가지고 매장지를 정해서 뭐 햇빛이 어떻게 드는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골랐었는데 외조부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약간 아파트 구하듯이 그러니까 약간 그 상담 받으면 뭐 몇 다시 몇 비어 있고요. 몇 다시 몇은 좀 위에 있어서 좀 저렴하신데 뭐 올라가기가 힘드실 거고 뭐 이렇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신기하다. 그리고 뭐 그런 유골함, 수위는 뭘 할 거고 화장터 어디서 할 거고 납골당 어디 갈 거고 이런 거는 장례식장에서 다 카탈로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고르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골을 웬만하면 납골당으로 가지만 바다에 뿌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수목장 하는 분도 있고. 수목장도 있고.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죠. 그쵸. 어쨌든 바다에서 뿌릴 거다. 그러면 탈배는 미리 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생각은 안 해봤네. 그러니까. 뉴스란다. 그 드라마나 뭔가 이런 극에서는 많이 봤는데 강에 뿌리거나 뭐 바다에 뿌리거나. 근데 어쨌든 뭐 그건 아시죠? 강에 뿌리는 거는 지금 그거라는 거. 불법이라는 거. 근데 바다는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달라요? 그런가 봐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기만 하면 장례식장에서 웬만하면 알아서 다 해준다라는 거. 그리고 옛날에는 폭리가 되게 심했대요. 이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정신이 없잖아. 상조가족의 정신이 없고. 그리고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수의를 뭘 입히냐. 중국산 저렴한 거. 국내산 비싼 거. 이게 사람 마음이 이미 죽으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더라도 내 가족 조금 더 좋은 옷 입히고 싶고 조금 더 좋은 관에 넣어두고 싶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조금 현혹돼서 폭리를 취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식사 같은 경우도 여기서 꼭 해야 되니까 요즘에는 많이 괜찮아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개인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영정으로 쓸 사진. 맞아요. 이거 준비 안 돼 있는 케이스가 꽤 많죠. 많죠. 저희 외삼촌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옛날 사진을 엄청 그것도 뽀샵을 되게 한 거래요. 심지어 머리도 더 늘리신 거래. 머리카락도. 요즘은 많이 합성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영정사진은 진짜로 영정사진으로 찍은 사진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게 없으니까 영정사진으로 쓸 수 있는 얼굴 각도와 표정인 사진을 가지고 오면 영정사진처럼 이렇게 합성을 해주세요. 그쵸. 네, 그렇게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슬픈 얘기인데 20대나 10대 때 약간 젊은 사람이 죽었을 때 셀카가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쵸. 사진이 없어서. 그러니까 가족 사진이라고 해봤자 막 초등학교 때 찍고 막 잘 안 찍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럴 때가 조금 이제 장례식장이 많이 슬프죠. 그럴 때. 말도 못하죠. 그런 건. 뭐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사진 뭐 걸리고 싶은지? 내가 죽었을 때? 아니요.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네. 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래요? 네. 내가 보기에 가장 잘생겼던 순간의 사진을 뭐 20, 30대 이렇게 어릴 때? 뭐 20, 30대나 뭐 40대 때 잘생겼으면 40대나. 뭐 범리님 70대에 돌아가셨어. 40대 사진으로 해달라? 이렇게. 30년 전 사진으로? 난 갔는데 뭐.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어요. 내 나이대별로 사진 좀 여러 개 해달라고. 사진전처럼? 애기 때. 뭐 10대, 20대 이렇게 해달라고 해보고 하기도 싶기도 하고. 동영상으로 액자 대신에 동영상 그거? 그 포토 액자 그 기계로 된 거 있잖아요. 태블릿처럼. 트렌디하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왜냐면 그 결혼할 때도 막 식전 동영상 준비하고 그러거든요. 그죠. 맞아. 사귈 때부터 막 결혼하기 전까지 막 사진 모아오고 막 그러는데 장례식도 그렇게 전 준비해보면 괜찮을 것 같네요. 좋을 것 같아. 내 전시회 마냥. 이게 우리 나이대쯤 되면은 문화가 많이 달라져서 노래도 내가 틀어놓고 싶은 거 미리 정해놔도 괜찮을 것 같고. 저도 드레스 코드 맞추고 싶고 막 그래요. 그래요? 재밌을 것 같아. 물론 나만 재밌겠지. 자, 어쨌든 이제 가게 되면은 뭐 국화는 얼마짜리 국화를 할 거고 영정사진 액자는 얼마짜리를 할 거고 예복은 얼마를 하고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는데 보통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은 자식들 입장에서 더 비싼 거 해드리고 싶고 살아생전 못 해드린 거 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장례식장 화장시설 뭐 봉안시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것도 같은 지역이라도 가격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가면은 다 가격을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신기한 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화장시설을 이번에 갔다 왔는데 예를 들면은 뭐 앤서님 연고지가 어디죠? 지금? 경기도 용인시라고 하면은 만약에 앤서님이 다른 데 묻히고 싶은 거야. 뭐 광주시에 가서 묻히고 싶다. 그러면은 앤서님이 용인시에서는 예를 들면 뭐 10만 원이면 되는데 광주시에 가잖아요. 그럼 100만 원까지 올라가.
아, 이게 택시처럼 할증이 붙는구나. 할증이라기보다는 타 지역 사람들을 굉장히 비싸게 받아요. 그래서 본인 지역이 훨씬 싸요. 이것도 신기하다. 신기하죠. 근데 이게 어쨌든 거의 적자 사업이래요. 다 국가에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 빼고는 우리나라 화장시설이 하나 빼고는 다 국가에서 만든 건데 적자 시설이라서 그렇게 가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로 좀 그나마 메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자 이제 다시 장례식장 얘기로 돌아와서 장례 얘기 돌아가 3일장을 치르는데 이 장례식장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법률인처럼 집에서 한 거 말고 보통 장례식장을 가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원래 장례식에서 슬퍼하지 않는 게 예의라고 전 배웠어요. 우리나라는 좀 그렇다고 하죠. 일부러 좀 시끌시끌하게 한다고 하고 옛날에는 막 고스톱도 치고 그랬대요. 맞아요. 거기선 이제 또 고스톱 점수 내는 방법이 또 다르죠. 장례식장에서는 장사가 더 높다든지. 맞아.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도 둘째 날 낮에 입관하는 때는 그냥 눈물 바다라고 합니다. 이 입관이 고인의 얼굴을 그러니까 화장을 한다면 이제 가려가 되지 않는 얼굴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기회래요. 가족들에게는. 그리고 이제 문상 같은 경우에는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주로 행해지고요. 입관은 친지와 아주 가까운 지인만 참관하니까 일반적인 조문객은 뭐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냥 조문객으로 갔다가 입관까지 보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에도 입관을 하고 그때 그 식장 안에서 절하는 곳에 모여서 또 다 같이 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관을 하고 갔다 와서 다시 다 모여가지고 가족 상주제 다 모여서 다시 절을 하고 뭐 장례 지도사분이 진행 막 해주시면서 뭐 술 따르고 싶으신 분들 술 다 따르시고 뭐 이렇게 한 번 더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입관을 마치고 나면 장지로 가는 이 의식을 발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장지가 어디냐면 시신을 매장할 위치.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죠. 그쵸? 지금. 그 관에 넣어서 그 관을 들고 예를 들면 화장터에 간다라거나 이렇게 가는 걸 발인이라고 하는데 이때도 제사를 한 번 더 올린대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입관을 하고 그걸 다시 나와서 다음날 엄청 새벽부터 막 7시, 6시에 모여가지고 이제 이걸 발인을 하러 가는데 약간 창고 같은 데서 다 모여서 한 번 더 제사를 드렸어요. 맞아요. 보통 발인을 오전 9시, 10시 이럴 때 이제 운구차 오고 해서 이제 출발하니까. 그때 하고 그리고 이제 근데 저는 진행했던 게 이제 외삼촌이 직계가 없으셔가지고 그 장례 지도사분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직계가 없으시니까 간소하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소하게 진행을 했는데 이때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노래를 틀기도 하고 불러주시기도 하고. 그 우리가 곡소리라고 하죠.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리고 저는 또 느꼈던 게 장례를 몇 번 치러봤지만 그 이제 장지로 갈 때 이제 관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때 자식이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무자녀이신 분은 그 관을 옮길 분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 자녀가 한 명이면 장남이 있으면 보통 그 사람은 사진을 들어요.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형제가 더 있거나 뭐 친척이 좀 있어야 혹은 뭐 친구라도 있어야 그 관을 옮겨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부족하면 이제 직원분들이 붙긴 하는데 그러면은 그 관을 옮길 때도 필요하지만 관을 이제 화장터에서 옮길 때 그때 한번 또 옮길 때도 사람이 필요한데 그때 약간 내가 죽었을 때는 이 상태로 지금 죽어버리면 그치. 누가 이걸 옮겨주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죽으면 또 의미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약간 그런 생각이 있겠다. 좀 들기도 했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3일장을 지내잖아요. 근데 이 3일이라는 게 사망 발생 일로부터 하루를 치기 때문에 밤에 돌아가신 분들이 장례가 진짜 짧아요. 네, 그러니까 저 이제 친구가 이제 좀 장례식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망을 뭐 밤 11시 반쯤 이렇게 사망이 됐는데 그게 첫날이 된 거예요, 이미. 그럼 다음 날이 바로 둘째 날이거든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냐면 셋째 날 오전이면 이미 장지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알고 계시면은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우선 지금 아까 그 얘기 관 드는 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외삼촌도 직계가 없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다행히 조카들이 되게 많았어요. 조카들이 남자들도 많고 해서 다 이렇게 사촌 가족들이 다 들었는데 근데 되게 짧게 들던데? 그 리무진에 넣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 건물에서 리무진까지. 맞아요. 네. 건물 바로 앞이에요. 잠깐 들어서 올리고 하면 되는데 그때 이제 사진을 들잖아요. 그때 제
제 남동생이 사진을 들었어요. 상주 오빠들은 이제 관 들고 해가지고 근데 얘가 어떻게 잡는지 모르잖아요, 액자를. 그래서 이제 진도사분이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지. 그래서 그걸 잡았는데 화장실을 갔는데 또 다른 가족들이 있잖아요. 거긴 또 다르게 잡고 있는 거야, 액자를. 아, 이게 다 다른가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자, 어쨌든 지금 입관을 살짝 지나가기 전에 입관에 대해서 한 번만 제가 그럼 유일하게 입관을 해본 사람인 것 같은데 여기서? 네. 그 장례식장 입관이 저도 저한테 안 가도 된다고 했었어요, 어른들이. 저는 약간 저희가 여자라고 좀 배려해 주신 것 같고 저도 아직 어리니까. 근데 저는 약간 그때 무슨 생각이 계속 들었냐면 외삼촌이 나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너무 드는 거야. 막 그 머릿속에 형님 얼굴 좀 보자 막 이 목소리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처음에는 멀찍이 좀 있었어. 그 시신이 누워져 있고 주변에 직원분들 두 분이 계세요. 지도사분이랑 이제 그 쌓아주시는 분 두 분이 계시고 가족지 옆으로 쫙 서 있는데 저는 그 사이에 살짝 그 벽이 있어요. 그 벽을 두고 그 유리 창문이 있거든요. 그 벽에 바깥에 좀 가만히 있다가 못 보겠더라고. 좀 무서웠어요. 시신을 보는 게 처음이니까. 밖에 좀 있는데 나중에는 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외삼촌이 날 못 보실 것 같아. 이게 다 근데 살아있는 자에 다 그런 거죠. 뭐 어쨌든 가서 이제 하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이제 무슨 진행을 하냐면 인사를 하고 우리 앞에서 포장을 해요. 그 본 적 있어요. 연꽃무늬 종이로 하나하나 다 포장을. 이제 얼굴만 처음에는 보이고 다 이렇게 말려 있는데 종이로 하나하나 다 포장을 해주시는데 진짜 정성스럽게 해주세요. 일부러 그렇게 액션을 하시는 거겠죠. 정성스럽게 연꽃 종이로 다 포장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막 끈으로 다 묶으시고 하는데 저는 좀 신기했던 게 그 손길 있잖아요. 그 소중한 분이니까 정성스럽게 포장을 하겠다라는 그 손길에서 위로를 받는 게 뭔지 알았어요, 그때. 되게, 우리 외삼촌을 소중하게 다뤄주시는구나. 그런 거에서 되게 그런 거 느꼈고, 그리고 이제 시신을 다 포장을 하고 나면 관에 넣잖아요. 옆에 관이 있어. 관을 딱 열어주시면서 거기 꽃이랑 막 깔려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딱딱한 관에 누우시면은 외롭고 추우실까봐 제가 꽃을 다 깔아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지도사분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야. 생각보다 엄청 디테일하네요. 근데 되게 사실 뻔한 말이고 마음이 없는 말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일을 한 건데 그분들은 그 한마디가 진짜 너무 위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들으시면서 이모들도 막 끄덕끄덕 하시고 관에 넣고 그 장짓돈이라나? 무슨 돈이라죠? 용짓돈? 쌈짓돈? 쌈짓돈이라고 하나? 가는 길에 돈. 근데 제가 그 전에 들었는데 그 돈을 다 가져간대요. 아, 그래요? 이거는 오피셜 아니에요. 저도 그냥 그때 들은 거예요. 저도 들었어요. 그거 이제 10만 원, 뭐 20만 원 이렇게 넣으면 그거는 이제 그거를 장사를 치러준 분이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넣는 돈은 옛날에 이제 저 어릴 때 그 할아버지 때 10원짜리 쪼개가지고 입에 넣고 그런 돈이 아니고 실제로 지폐를 넣어놓으면 그분들께 드리는 거예요. 잘 해달라고. 약간 팁 같은 거군요. 네. 근데 말씀하실 때는 이제 가는 길 외롭지 않게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막 그때 막 이모들이 막 넣죠. 돈을 막 넣고. 그리고 손을 올리고 말을 하라고 했나? 시체에 손을 올려서 시신에 손을 올려서 뭐 말하고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 돌게 해요. 시신을 둘러서 한 바퀴 돌게 하고 이제 그리고 나오는 과정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울음바다 그 자체. 어떤 이모들은 막 다리 힘 풀려서 주저앉으시고 나이 엄청 많은 막 그 아저씨들도 막 엉엉 울고 막 이런 자리였습니다. 저도 많이 울었고. 근데 그 입관할 때 좀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근데 시신을 얼려둔다고 하거든요. 시신 냄새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특유의 그 공간에 약간 시큼하고 좀 처음 맡아보는 냄새가 좀 기억에 나더라고요. 알 것 같아. 인도 갔을 때 겐지스강 갔었는데 거기는 그냥 시신을 태우거든요. 강 앞에서. 근데 거기서 맡았던 냄새랑 좀 비슷할 것 같아. 개인적으로 되게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되지 않았나, 입관이. 근데 저는 그때 좀 많이 든 생각이 여러분들이 죽었어요 지금. 내 자식이 입관하러 왔으면 좋겠어요? 입관을 보러? 자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가족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는 좀 그렇다. 그러게. 내 가족이. 글쎄요. 그게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죽으면 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이게 다 산 사람들이 자기 위로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사실 위안 받으려고. 그래서 뭐 글쎄요. 저는 그렇게 뭐 크게 관여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알아서 해라. 네, 차라리 죽기 전에 뭐 병사라면 병이 악화되기 전에 와서 얼굴을 보는 게 중요하지. 뭐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난 굳이 나누자면은 마지막 길 배웅은 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은 들긴 해요. 근데 저는 약간 그때 느낀 게 이게
약간 못할 짓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냥 상상해봐요.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여기 누워있어. 시체야. 죽었어. 그거를 잊을 수 있어요? 못 잊지. 그거는 저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가 만약에 죽으면 내 자식들이 굳이 난 그 과정을 안 거쳐도 좋을 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으면 진짜 막 꿈에도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 많이 충격을 받으면. 그러면은 난 굳이 나 안 보러 와도 된다고 얘기하고 싶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이게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더라고 그게. 자 어쨌든 자 이제 나와서 관음응구에서 장지까지는 장의차로 이동을 하는데요. 약간 리무진 같은 그 긴 차 있죠. 거기다 이제 싣고 그리고 보통 가족들은 버스를 따로 타고 가는데 저는 그때 뭐 이모들 몇몇 해서 나 같이 가고 싶다 했던 가족들은 같이 그 리무진을 탔고 나머지 가족들은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동을 하고 어디로 가냐? 대부분 화장시설로 가게 되죠. 공식 명칭이 화장시설입니다. 이 화장시설에 가서 사전에 예약을 했던 뭐 그런 것들 다 예약을 해가지고 가서 이제 화장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용 같은 거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가면은 뭐 한 12만 원 뭐 그렇게 안 비싸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나는 그 외 지역 시민이다. 그러면 이제 막 100만 원까지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화장실을 도착했다. 그러면은 그 전동 카트가 있어요. 거기에 관을 얹고 고별실에서 고인의 육신을 보냅니다. 여기 가보신 분 화장실절. 전 가봤어요. 누구였어요? 가족? 저는 이제 와이프의 외조부. 네. 저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가면은 이제 전동 카트 그에 관을 얹고 이제 하는데 이 고별실이 또 눈물바다입니다. 전 거기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은데. 2차 힘들죠. 고별실이랑 마지막 얼굴 보는 그 입관. 사실 이게 입관할 때는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어서 슬픈 건데 그 관이 화장하러 들어갈 때 정말 웬만큼 버티기 쉽지 않죠 거기서. 그때는 다 울고 불고 그 고별실이 약간 저 뭐 다 시설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제가 갔던 곳은 약간 이게 그 관이 쫙 들어가면서 고별실 문이 이렇게 쫙 닫혀요. 위에서 아래로 쫙 닫히는데 그 과정이 진짜 마지막. 이제 찐 마지막 이런 느낌? 그래요? 그 유리 너머로 그 화장하러 들어가시는 것도 볼 수 있긴 한데. 저희는 안 그랬어요. 아 그래요? 저희는 이제 이 문 닫히면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진짜 그 문으로 가시는데 이제 외삼촌이 그때 막 다들 난리가 났어. 그때 뭐 한 차례 또 엄청나게 울고 이때 이 안으로 들어가면 진짜 나 다시는 못 만나는구나. 이 살아있는 가족의 형체를. 그래서 정말 많이 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대기를 오래 해야 돼요. 맞아요. 저도 금방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들어가면은 유가족들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보통은 대기 시간이 길기 때문에 구내식당이나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카페 가서 막 수다 떨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1시간 반? 짧으면 1시간? 길면은 막 100분?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쇄기에서 유골을 분쇄해서 유골함에 담아두는데 이때 저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 뼈가루 보시고 싶으신 분은 오시라고. 유골 보시고 싶은 분 오시라고 가서 봐서도 봤는데 아직 담기 전이에요. 그 함에 담기 전이고 쇠판 같은 데 위에 약간 모래성처럼 쌓여 있더라고. 유골이. 근데 흰색이 아니었어요. 약간 타가수이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회색빛? 검정빛? 범님도 그랬어요? 네, 저도 봤을 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담아서 주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럼 범님은 그때 봉안당 같은 데로 가셨나요? 그 딱 함에 다 넣어두는 유리.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드라마나 TV 프로에 자주 나오는 나름 명당도 있고 막 꽃으로 테두리 해놓고 그래 그 키높이? 그게 명당이라면서요? 맞아요. 아래나 저 위는 또 싸고 저렴하고 그렇다 하더라고. 저희는 근데 약간 봉안묘도 아니고 제가 뭔지도 여쭤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땅에 그걸 묻었어요. 땅에 유골을. 유골 함을 아니면은 유골 함채로 넣었나 아니면 그러니까 가루채로 넣었진 않았고 근데 함에 넣었는지 아니면 약간 포장만 해서 넣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뭐 되게 조만한 되게 박스 정도 크기의 땅에 묻고 그렇게 쩌라락 다 있어요. 뭐 그런 데 묻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뼈가루는 강가에 뿌리는 건 이제 강의 오염 때문에 불법이지만 바다에 뿌리는 건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요렇게 장례의 그 과정까지 진행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남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할애받은 시간은 다 사용했지만 제가 뒤에 사실 준비했던 거는 사실 이거를 좀 많이 궁금해했을 것 같긴 한데 문상 예의.
아, 예절. 저도 근데 조금 최근에도 애 먹은 적이 있어요. 나는 그 향 분향하는 거 딱 숙제하고 갔는데 꽃들이 있었는데 제 앞에 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다 치우신 거야. 내가 처음이야.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애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쫙 정리를 해놨는데 안타깝네. 간단하게 팁을 드리면 상주분께 여쭤보셔도 됩니다. 아,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네. 근데 베스트는 알고 탁탁탁 하는 건데 좀 그것만 살짝 말씀을 드리면 둘 다 상관은 없는데 보통은 꽃봉오리가 사진을 향하도록 영정 사진을 향하도록 두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 저는 점점 우리나라 장례 문화도 서구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점점 서구물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소감 한마디씩 하고 넘어가시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부모님이랑 뭐 집마다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부모님의 장래에 대해서 부모님이랑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네네. 나는 죽으면 이렇게 해달라, 뭐 이렇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뭐 친척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장례도 해봐서 그 슬픔이라는 것도 조금은 희석돼가는 감이 좀 있긴 해요. 처음에는 정말 충격이었고 막 그랬지만 이제는 그냥 살아가는 과정 중 하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느낌이 있긴 한데 사실 가족 정말 일촌지간이나 가족이 사망했을 때 어떤 감정일지는 전 사실 감히 예상해 볼 수가 없죠.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감히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뭔가 부모님 혹은 뭐 형제들끼리라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죽음을 자기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본인의 생각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 같은 경우는 화장을 하지 말아달라 그랬어요. 뜨거울 것 같아서 뜨거운 것보단 차가운 땅이 나은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뭐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나를 안 찾아왔으면 좋겠다. 뭐 수목장을 하면 나무에다 절으라고, 뭐 강에다 뿌리면 강에다 절으라고, 막 이러니까 납골당에 있으면 납골당 와서 절하고 이러니까 그냥 아무도 안 찾아오게 바다에 뿌려다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물론 그것도 진담인지 농담인지 모르겠지만, 장래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는 것도 조금의 마음의 준비 혹은 그때가 왔을 때 그분을 위한 마음을 키우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오늘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좀 팁이 많이 된 이야기들도 해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기도 했는데 우리 초반에 우리 장례는 어떨까 하는 얘기도 살짝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볼직한 게 아까 제가 노래 얘기도 했는데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짜봐야겠다. 내 장례식에. 그런 생각도 들고 사진도 매년 약간 그런 영정사진이 될 수 있을 법한 사진도 그냥 꼭 영정사진이어서가 아니라 나를 남겨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요. 정면으로 뭔가 딱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사진을. 그치. 사진도 매년 찍어보고 내 장례는 어떨까? 내 장례는 좀 기존 문화랑 달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다음 발자로 우리 그런 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 지지익선 패널 장례식 특집. 우리가 다 짜온 장례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지. 우리가 죽으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오시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도 말씀드려보는 서로 설계해본 장례식장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도 재밌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